예, 이제 마지막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 그림자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와 통제, 자율성의 상실, 이런 등등의 주제를 다뤘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의미, meaning, 의미의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논의할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 책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대신에 영화 매트릭스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동영상을 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매트릭스를 보지 않았거나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이 마지막 동영상을 보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이 논의에는 제가 두 가지 소스에 크게 의존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언급한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매트릭스로 철학하기라는 책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문헌은 매트릭스 영화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글을 모은 그런 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약간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은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984와)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를 그렸습니다. 제 질문은 먼저 영화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는 그럼 또 하나의 디스토피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번 보죠. 우선 오세아니아, 1984에 나왔던 오세아니아가 디스토피아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예, 미래 어떤 시점에서 고도의 감시와 억압적인 통제만으로 돌아가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실정되어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나왔던 세깁과 그곳은 오세아니아처럼 이렇게 폭력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체주의 사회죠. 예, 고도의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감시, 그리고 즉흥적 쾌락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자연 혹은 사랑이나 개인성이 부재합니다. 오직 안정과 행복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저급한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매트릭스는 오세아니아나 세계 국가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매트릭스는 특정한 시점이 제시되지 않은 어떤 미래에, 아주 먼 미래겠죠. 그 미래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가상세계, virtual world,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세계에서 인간은 평생 동안 고치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체 배터리 신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인간들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상상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가장 피상적인 만족감부터 가장 깊은 만족감까지. 멋진 신세계에서는 매우 즉흥적 쾌락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만족감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이 매트릭스에서는 아주 깊은 만족감, 즉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합니다.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 경험했느냐 하느냐는 차치하고 느낄 수 있다. 마치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불러야 되는가? 평생 동안 실제로 고치 속에서 벌레처럼 존재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감각적으로 모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존재인가, 우울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영화에서 선택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이제 영화의 장면이죠. 예. 주인공인 네오는 모피어스로부터 빨간 약과 파란 약 사이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만약에 파란 약을 먹으면 매트릭스 안에서 그대로 살면서 매트릭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 진실의 눈을 뜨게 됩니다. 매트릭스가 허구라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의 지배에 저항하는 그런 대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유사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신은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금단의 열매, 즉 사과만은 먹지 않아야 된다. 그 사과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만을 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즐겁게 만족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네오의 파란 약과 붉은 약의 선택, 파란 약과 붉은 약의 선택이라는 것이 마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뱀의 유혹에 직면한 아담과 이브의 상황과 좀 유사하지요? 예.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감각적 쾌락과 진실과 자유 사이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매트릭스는 이 감각적 쾌락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매트릭스는 그런 즉흥적 쾌락을 넘어서 매우 깊이 매우 고상한 그런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상세계에는 고통이나 사고나 병이나 전쟁이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단지 그것이 위조되어 있다. 딱 한 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탈출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면에 매트릭스 밖의 실제 세상은 완전한 사막, 황무지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일상적 즐거움은 없고 스미스 요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격당해야 되고 또 사살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매트릭스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매우 고달픈 삶입니다. 극적인 대비이죠. 자, 학생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위조된 파라다이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영화에서는 진실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실의 사막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위조된 패러다이스에서 살겠습니까? 저기 영상을 캡처해낸 사진을 보면 사이퍼라는 대원이 스미스 요원에게 모피어스를 찔러 바치면서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식당에서 와인과 더불어서 맛난 스테이크를 먹고 있죠. 그러면서 독백을 합니다. 나는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내가 이걸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나의 뇌에다 이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다고 말해준다는 걸 알고 있다고. 9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무지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항복을 하고 가상세계에서 자기는 유명한 배우로서 살아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매트릭스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네오의 영웅성을 칭송하면서 이 사이퍼의 비겁해 보이는 선택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조된 파라다이스와 진실의 사막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저 붉은 약을 선택한 네오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빨간 약을 먹게 될까요? 네, 이건 매우 실존적인, 중대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선택을 이미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미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시간 토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철학자인 제럴드 에리온 교수와 베리 스미스 교수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오가 빨간 약을 먹은 것은 바로 인간은 삶의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원한다. 네, 우리 1984와 멋진 신세계에서 우리가 이게 바로 도달한 지점이죠. 네. 의미 추구라는 것,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목숨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1984와 멋진 신세계에서 읽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빨간 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가 도달한 의문일 겁니다. 그런데 장 보드리아르는 조금 다른 지점에 도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삶의 의미, 그것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 불안, 이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현대인들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드리아르의 지적입니다.
잔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가상세계가 지배하는 그런 초실제적인, 영어로 hyperreal, 초실제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실제적인 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흐름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과잉 생산한 제품들을,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과잉 소비 사회죠. 그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지점에 바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와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언론 정보대학인데 광고 홍보학과가 있죠. 바로 그 광고 홍보가 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생산에 충분히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가 존재해야 됩니다. 욕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범람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이 보드리아르의 주장입니다. 즉 자본주의 발달은 프로파간다의 범람을 가져왔고 이제 인간의 의사소통을 이 프로파간다적 양식이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발달은 꼭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가는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홍수, 엄청난 데이터의 홍수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적 매체인 텔레비전이죠. TV의 발달은 또한 전자적 이미지의 범람, 말을 넘어서 이미지의 범람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프로파간다의 범람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미지의 범람, 전자적 이미지의 범람, 이 세 가지는 이미 이 현대 사회를 초실제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보드리아르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실제, 하이퍼 리얼리티, 초실제는 보드리아르는 거짓이 아니라 참보다도 더 참이고 실제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리얼리티, 실제를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실제가 없는 허구 속에서 살고 있다.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보드리아르는 갈파를 합니다. 또한 초실제 사회에서 정보는 점점 많아지고 의미는 점점 적어진다 라는 또 지적을 합니다.